근대적 생활 방식의 확산 부분입니다. 여기는 이제 동아시아에도 근대적인 생활 방식이 퍼졌다는 것은 근대적 생활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근대 도시, 서구식 도시가 19세기 말부터 동아시아에 퍼지기 시작했고 철도가 건설되고 근대의 상징은 철도입니다. 이 철도가 건설이 되고요. 또 도시에서 생활하고 근대 도시에서 생활하고 철도를 이용하게 되면서 사람들의 시간관념도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근대 도시가 이 동아시아에 들어오게 되는데 우선 근대적인 생활 방식이 가장 먼저 들어오는 곳은 당연히 서구 열강들이 처음으로 들어오게 된 개항장이겠죠. 개항장에는 서구인들이 사니까. 그래서 이 상하이라는 도시를 보면 상하이는 지금 매우 큰 도시지만 개항 이전까지만 해도 그냥 장강 하류의 자그마한 어촌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곳이 개항장이 되면서 서구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서구시 도시가 들어오기 시작했고 1930년대가 되면 이게 뭐 중국인지 유럽인지 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서구식 도시가 거의 완성 단계에 들어서게 되죠. 지금 상황이 훨씬 더 큰 도시지만 개항장이라는 건 도대체 뭐냐? 동아시아 각국은 열강의 강요로 개항을 하게 됩니다. 외국인에게 개방된 항구를 요구하는 거야. 서양 애들은 배를 타고 오니까. 그래서 동아시아 3국은 웬만하면 수도와 떨어진 곳에 개항장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건 동아시아 국가들의 생각이고 서양 국가들은 당연히 수도 근처에 개항장을 만들려고 하겠지. 뭐 거기뿐만 아니더라도 그냥 좀 중요해 보이는 항구라면 다 개항장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근데 이 개항장에는 또 뭐가 설치가 되냐면 조개라고 해서 이 외국인들의 거주 공간이 설치가 돼요. 이곳에는 치해법권이 적용이 되고요. 서구인들이 사는 조개가 형성되면서 새로운 도시 경관이 만들어집니다. 방금 봤던 이 상하이의 전경은 이 서양식 도시 건물들이 가득 들어찬 이 지역은 상하이의 조개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조개지를 찍은 사진이야. 서양인들이 거주하는 곳이기 때문에 서양인들은 동아시아에 와서도 자기네들 살던 대로 살고 싶겠지. 그래서 이 서양식 건물들이 가득 들어찬 전경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나라로 치면은 강화도 제약을 맺고 개항을 할 때 부산, 인천, 원산을 열게 되잖아. 여기에 이제 개항장이 만들어지고 조개지가 설치되면서 이 근대적 도시의 경관이 이 풍경이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개항장은 서구인들이 들어오고 외국인들이 들어오면서 상업활동과 금융업이 활발해집니다. 당연히 도시로 발전하게 되겠지. 그래서 와이탄은 방금 봤던 상하이의 조개지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와이탄, 인천, 부산, 요코하마 등에는 이제 서구식 도시가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 보면 알겠지만 요코하마 개항장에 서양식 이런 창고가 들어서게 되고 인천 개항장에도 이런 서구식 도시들이 들어오게 되는 거지. 방금 봤던 상하이 와이탄도 이렇게 서구식 도시가 가득 들어서 차고 개항장이었던 부산에도 이런 게 들어오게 되는 거지. 자, 이런 개항장은 다른 나라와 아주 밀접히 연결되게 됩니다. 전신으로 소식을 주고받고 여객선, 화물선 이런 걸로 물자와 인간이 교류하면서 인적, 물적, 문화적 연결이 만들어내는 중추 역할을 하게 되지. 그래서 개항장에는 꼭 서양인들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다른 나라 사람들, 다른 동아시아 사람들도 들어와서 차이나타운이 크게 만들어지기도 하고
또 문화적 연결을 이야기하는데 이 조계지에 들어왔던 국가의 특징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중국의 칭다오가 중요한 개항장 중에 하나였는데 이 개항장에는 독일인들이 독일식 건물과 생활 방식을 들여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명한 맥주 중에 칭다오라는 맥주가 있잖아요. 이 칭다오 맥주는 독일인들이 들어오면 맥주를 마셔야 될 거 아니에요. 맥주 공장을 칭다오에 아주 거하게 지어놨단 말이에요. 그게 아직도 남아서 중국의 유명한 맥주인 칭다오 맥주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개항장은 19세기와 20세기 초를 거치면서 늘어나는 추세인데 우리나라만 봐도 강화도 조약 때 부산, 인천, 원산이 개항이 되는데 일제시대 직전인 1909년에는 개항장이 8개가 되는 거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 얘기는 동아시아의 근대적 도시가 점점 늘어나게 됐다는 이야기와 같죠. 그리고 개항장만 근대 도시로 변하는 게 아니고 각국의 수도도 근대 도시로 변하게 됩니다. 조선 같은 경우에는 수도인 한성을 근대 도시로 개발하는데 특히 대한제국 기간에 경운궁을 중심으로 황성 만들기 사업을 추진했다고 합니다. 경운궁은 우리가 흔히 덕수궁이라고 부르는 궁궐이에요. 이 덕수궁에 가면은 석조전이라는 서양식 건물이 있지. 이 덕수궁에 경운궁 혹은 덕수궁 이름이 두 개야 거기는. 여기를 보면 서양식 궁궐 건물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는데 이게 이제 고종이 대한제국을 운영을 하면서 외국의 외교관들과 교류를 할 때 서양식 궁궐과 서양식 시설을 완비해서 대한제국이 근대 국가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한 그런 의도가 숨어 있다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 경운궁에는 중명전이라는 또 다른 서양식 건물이 또 존재하고요. 또 한성에는 전차가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1899년에 전차가 아시아 지역에서 두 번째로 개통이 되죠. 그래서 서양인들이 이 당시 대한제국에 찾아와서 대한제국 옛날의 대한제국이 아니다. 굉장히 발전된 국가가 되었다라고 감탄했다고 합니다. 일본은 어떠했느냐? 일본은 수도 도쿄를 부국강병형 도시로 개발해서 정부의 권위를 세우고자 했는데 한마디로 서양식 도시를 아주 삐까번쩍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중심 거리, 우리나라 치면 뭐 명동쯤 되는 곳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긴자는 일찍부터 서양식 건물이 아주 많이 들어서고 각종 관공서가 서양식 건물로 권위 있게 들어서게 되죠. 그리고 동아시아에는 철도 교통이 발달하기도 합니다. 근대의 상징이 철도라고 얘기했죠. 동아시아에도 철도가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청나라와 일본에선 1870년대 철도가 부설되기 시작합니다. 이 철도가 어디에서 처음으로 개통이 됐는지 국가별로 알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자, 예를 들면 1872년에 일본에서 최초의 철도가 부설됩니다. 도쿄와 요코하마를 연결되는 철도가 부설이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1872년이라는 연도와 요코하마 도쿄를 연결하는 철도가 일본 최초의 철도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이런 걸 물어본단 말이에요. 자, 청나라는 1880년대가 되면 양무파에 의해서, 양무파라는 것은 양무운동을 했던 세력을 이야기하죠. 1880년대면 아직 양무운동이 끝나기 전이잖아. 청일전쟁이 1894년이니까. 그래서 양무파에 의해 본격적으로 철도가 부설됐다고 합니다. 근데 아까 여기 설명을 보면 청과 일본에서는 1870년대 철도가 부설되기 시작되었다라고 써져 있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 원래 중국에서 처음으로 깔린 철도는 오송철도라고 해서 1870년대 상하이 근처에서 깔린 철도가 맞아요. 그런데 읽어보면 알겠지만 중국 사람들은 이걸 지을 생각이 없었는데 영국과 미국이 자기네들 돈을 들여서 지은 거고
애초에 허가를 받을 때 철도를 짓겠다고 허가를 받은 게 아니고 다른 걸 짓겠다고 허가를 받은 다음에 도로를 깔겠다고 했을 거야. 철도를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 철도는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철거가 됩니다. 뭐 또 누가 치여 죽는 사고도 일어나고 뭐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한국에서는 경인선이 최초로 1899년에 개통이 되죠. 서울과 인천을 연결하는 경인선이 개통이 됩니다. 경인선은 이 사진을 잘 보면 성조기와 일장기가 같이 깔려 있는데 그 이유는 원래 경인선의 부설권은 미국이 가지고 있다가 일본이 이거를 또 자기네들이 가져가게 돼요. 그래서 이 두 개의 국기가 같이 걸려 있는 거야. 이것도 역시 숫자를 알 필요가 있죠. 1899년이다. 경인선이 우리나라에선 경인선, 서울과 인천을 연결하는 철도가 최초로 개통됐는데 1899년이더라. 그래서 보면은 보통 우리나라와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 철도가 최초의 철도는 수도와 그 바로 근처의 항구를 연결하는 그거부터 먼저 지어지게 돼요. 그래서 1872년에 일본에서는 도쿄와 요코하마를 연결하는 철도가 부설이 되는 거고 우리나라는 서울과 인천을 연결하는 철도가 부설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철도가 만들어지면 어떤 긍정적 기능이 있느냐? 당연히 예전에 뭐 걸어 다니고 할 때보다 여행 시간이 훨씬 단축이 됩니다. 여행 시간이 단축된다라는 것은 그리고 여행이 훨씬 덜 힘들겠지. 서울에서 부산까지 걸어가는 게 힘들겠어요? 기차 타고 가는 게 힘들겠어요? 비교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철도 부설은 인적 물적 교류를 촉진하게 되고 운송로의 변화도 가져오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적혀 있지. 한성이나 마포나 용산을 다녀오는 시간이면 기차 타고 인천까지 갈 수 있다. 그리고 한성에 사는 자가 인천에 와서 일을 보고 인천에 사는 벼슬아치가 매일 한성으로 출근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 사람들의 공간적인 인식에 큰 변화를 가져온단 말이야. 근데 유럽의 어떤 시인은 이렇게 변하는 것에 굉장히 경악을 했나 봐. 하이네라는 시인이 있는데 1844년에 쓴 글이에요. 유럽에서는 철도가 이때쯤 본격적으로 깔리기 시작했거든. 근데 이 하이네라는 사람이 철도를 타고 너무 순식간에 도착하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공간이 살해됐다. 뭐 굉장히 만연체로 적혀 있는데 한마디로 기차로 너무 빨리 이동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사이의 공간을 인식하지 못하고 출발지와 목적지만 있다. 그래서 공간이 살해당할 것이다. 사람들이 공간 인식해야 되는데 이걸 못한다. 근데 뭐 이거에 대한 생각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그만큼 철도가 순식간에 이동을 가능하게 하면서 사람들의 생활을 크게 변화시켰다는 것은 이 글에서 표현이 되고 있죠. 이렇게 철도 교통이 발달하게 되면 여기에 맞춰서 새로운 도시가 발전하게 됩니다. 철도 교통의 요지가 생긴단 말이야. 마치 항구로서 좋은 조건을 가져서 개항장이 돼서 큰 도시로 성장을 하듯이 철도 교통의 중심지가 되면 또 예전엔 아무것도 아니었던 곳이 큰 도시로 성장을 하는 거지. 대표적으로 만주의 하얼빈이라는 도시가 있죠. 하얼빈은 우리나라에서 뭐로 유명하냐면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한 것으로 유명하죠. 하얼빈역에서 기차에 내리는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했단 말이야. 근데 이 하얼빈이라는 도시는 본래는 굉장히 작은 도시에 불과했는데 이곳에 시베리아 횡단철도의 지선이 세워지면서 지도에 보이는 동청철도라는 노선이 세워지면서 도시가 되고 매우 발전하게 됩니다. 지금은 이 하얼빈이 인구 1000만 명의 대도시가 돼요.
또 우리나라에는 어떤 사례가 있냐면 대전이 원래 조그마한 농촌에 불과했는데 1904년에 경부선 철도가 완성되고 호남선의 분기점이 된 이후에 이곳이 철도교통의 매우 중심지로 발전을 해서 대한민국 5번째 대도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철도 건설에 반대하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철도라는 게 근대의 상징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럼 근대는 꼭 중요한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 근대라는 것은 물질과 사상과 뭐 이런 것들이 발전하는 의미도 있지만 근대는 열강이 약소국을 침략하는 의미도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철도가 딱 그랬단 말이지. 이 철도라는 것은 제국주의 열강의 침략 도구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조선에서는 우리나라 철도를 누가 다 지었냐면 일본이 지었단 말이야. 일본이 우리나라 좋으라고 지은 게 아니란 말이지, 철도를. 그런 목적이 아니야. 제1목적은 그게 아니야. 조선인들이 나중엔 사용을 했겠지만 철도는 일본이 우리나라에 진출하면서 원활하게 진출하기 위해서 지은 것들이란 말이지. 그리고 일본이 이 철도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철도 주변 토지를 굉장히 많이 약탈을 합니다. 그래서 요 첨부된 글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적혀 있죠. 철도를 짓는 과정에서 사람들을 너무 많이 부려먹는다. 이 황성신문에 적힌 기사인데 위에 있는 글은 이런 글이고 또 밑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 철도의 근본 목적은 우리나라 침략 수탈 전체 뒷받침하고 대륙 진출의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또 어떤 것도 있냐면 일본이 이 철도를 지으면서 철도가 지나가는 근처의 땅을 싹 다 자기네들 땅으로 편입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역 하나에 뭐 거의 뭐 20만 평이나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토지를 자기네들이 가져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철도를 짓는 과정에서 많은 토지를 일본이 가져가는 구실로 사용을 한다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나라 신문에서 황선신문에서도 아니 정류장 하나에 뭐 얼마나 땅을 쓴다고 역 하나당 20만 평이나 가져가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지. 그래서 여기 보면은 철도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경부철도 경의선 철도를 짓는 과정에서 2천만 평에 달하는 토지를 제값을 준 것도 아니고 시가의 10분의 1이나 20분의 1에 해당하는 이건 뭐 거의 강탈한 거나 마찬가지죠. 20분의 1이면 만 원짜리를 500원에 사갔다는 거잖아. 그래서 이것을 저렴한 가격으로 약탈했다. 이걸 또 돈 주고 샀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겠지. 그죠? 그래서 일본이 우리나라 식민지를 만들려는 욕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철도 주변의 땅을 자기네들이 싹 수용하고 가져가는 식으로 식민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을 했다라는 거죠. 자, 청나라에서는 또 어떤 게 있었냐면 우리나라 일제의 그런 침략이 아주 두드러졌기 때문에 그런 게 있는데 청나라에서는 우선 뭐 문화 충돌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 철도를 건설하면 풍수를 해치고 조상이 잠든 무덤을 소란스럽게 한다는 비판이 있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서구에서도는 아주 낯선 물건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의견이 있었겠죠. 뭐 이런 얘기도 있었단 말이에요. 양인, 서양인은 천주 예수는 섬길 줄 알아도 산천의 신에 대해서는 아는 게 없다. 철도를 부설하면 상서롭지 못한 일을 처리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지. 기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 천리길도 이웃과 다를 바 없다. 쓸데없이 친척과 친구들을 만나러 다니고 향락의 수단이 될 수 있다. 문화적인 충돌도 있었다는 거야. 일본 어땠느냐? 일본도 철도 건설을 반대하는 의견들이 초반엔 존재했습니다. 국방 문제도 있고 일본도 처음에는 철도를 지을 기술이 없었으니까
이 철도를 짓는 과정에서 외국인들이 일본 국내로 침투해 오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었대. 근데 아이러니한 건 일본이 자기네들 우려한 것과 똑같은 목적으로 우리나라와 중국의 철도를 깔게 되죠. 자, 그래서 결국 중국에서 철도가 건설되긴 합니다. 아까 방금 뭐 간단하게 얘기했는데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자면 1880년대가 되면 청나라가 이제 자기 손으로 철도를 짓기 시작해. 1876년에 오송철도라는 게 건설됐지만 이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미국과 영국이 독단적으로 지었던 거고 곧 철거가 됩니다. 중국 손으로 추진을 한 건 1880년대 탕시철도라는 철도를 건설하면서 철도 건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지. 그러니까 이 양무파라는 세력은 철도도 서양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아주 그 편리하고 국가를 강화시킬 수 있는 물질이라고 봤다라는 거야. 자, 이후에 중국에서 철도 건설은 꾸준히 추진되긴 합니다. 근데 중국의 땅덩어리가 좀 넓어야지. 이게 뭐 하루아침에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리고 이 넓은 땅에 철도를 지으려면 당연히 굉장히 많은 돈이 들겠지. 그래서 중국 전체 철도를 깔 수 있을 만한 자본이 부족했기 때문에 서구 열강의 자본과 기술을 끌어들일 수밖에 없었고, 또 우리가 예전에 배웠듯이 철도와 관련된 이러한 문제는 나중에 신의 혁명의 원인이 되기도 하죠. 보로 운동이라고 해서 철도 국유화 반대 운동이라고 해서 우리가 배웠었지. 일본은 초기에 철도 건설에 대한 우려가 있기는 했는데 정부 주도로 철도를 엄청나게 많이 깝니다. 이게 동아시아에서 아니 전 세계적으로 철도 교통이 가장 발전된 나라가 일본일 거야. 뭐 한중이 동아시아 국가들이 대부분 철도 교통이 매우 발달했지만 일본은 어마어마합니다. 지하철까지 합치면.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데 1872년에 도쿄 요코하마를 연결하는 최초의 철도가 일본에서 부설이 되고, 일본은 세력을 팽창하면서 여러 지역의 철도를 건설합니다. 일본이 세력을 팽창하는 지역에는 철도가 깔린다고 보면 돼. 타이완을 청일전쟁 이후에 1895년에 타이완을 식민지로 만든 뒤에 타이완 철도가 건설이 되고요. 조선에도 경인선을 건설한 다음에 러일전쟁 와중에 경부선, 경의선을 부설합니다. 그래서 이곳이 침략 정책의 일환이었다. 이런 철도를 까는 것이. 이거는 아까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우리나라 의병들은 들고 일어나서 철도 파괴를 시도하는 거고, 일본 그걸 처형하는 거고요. 일본 러일 전쟁 이후에는 남만주 철도를 확보하는데, 남만주 철도는 어디냐면 요 지도에서 초록색으로 표시된 지역이에요. 그래서 일본은 지금 침략을 꾀하는 지역에 철도를 앞세워서 진출을 하게 되지. 그래서 침략의 발판을 마련하기도 하고 우리나라에 깔아서 식민지 통치의 기반을 마련하기도 한 거지. 이렇게 철도를 자기네 본국에서 중간에 배를 타는 경우도 있지만 만주 지역까지 쫙 연결을 해서 원활하게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라는 거야. 자, 정리합시다. 자, 일본은 1872년에 최초의 철도를 부설했고, 또 이후에 조선, 뭐 식민지인 타이완, 만주 지역의 철도를 확보하면서 만주 침략 발판을 마련했고, 중국은 1880년대부터 양무파의 철도가 부설되고, 한국은 1899년 경인선, 1905년 경부선 뭐 등등 철도가 부설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철도가 확산이 되면서 동아시아의 근대적 시간관념이 확산이 되는데, 근대적 시간관념이라는 건 도대체 뭐냐? 통일성 있고 정확한 시간관념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동아시아에 이제 서구 문물이 들어오면서 아까 봤던 기차, 시계 이런 게 들어오면 이전과는 다른 정확한 시간관념이 중요해집니다. 왜냐하면
기차는 정확한 시간에 도착하고 출발하는데 그 시간표에 맞추지 못하면 기차를 탈 수가 없잖아. 그래서 철도가 보급이 되고 또 정확한 시계가 보급이 되면서 이전과는 다른 정확한 시간관념이 중요해지는 거예요. 예전에 시계가 정확하지 않고 철도가 없었을 때는 대충 낮에 만나자 하면은 뭐 정확하게 언제 몇 시 몇 분 이렇게 안 맞춰도 된단 말이야. 하지만 기차와 정확한 시계가 보급된 이 동아시아에서는 점점 시간관념이 정확한 것을 요구하게 되는 거지. 또 어떤 거였냐면 근대 학교가 보급이 되면서 서구식 시간이 들어오면서 시간표가 운영이 된단 말이야. 우리가 수업을 50분 하면 정확히 종이 땅치고 정확히 9시까지 등교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이 당시 때부터 적용이 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되긴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근대적 시간관념이 도입이 되고 확산이 되면 당연히 정확한 시간이 궁금해지겠죠. 그래서 도시에는 주요 광장이나 큰 건물에 시계탑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통적으로 사용됐던 기존의 음력, 달력을 쓰지 않고 서구식 시간 체계를 사용하게 됩니다. 요게 들어온 시점도 잘 알아두셔야 돼요. 일본은 1873년부터 태양력을 사용하게 되고 조선은 1896년부터 태양력이 사용됩니다. 중국은 1912년부터 태양력이 사용되게 되죠. 물론 이 음력으로 시간을 계산하는 것은 또 우리 전통적인 풍습에 여전히 많이 남아있긴 합니다. 하지만 공식적인 시간 체계로는 양력이 금방 자리를 잡게 되고 음력으로 계산하는 거는 뭐 이제 농산일을 정할 때라든지 명절을 정할 때라든지 아니면 우리 부모님들 생일을 음력 생일로 지내는 이게 점점 줄어들겠지만 세대가 바뀌면서 아직도 음력 생일을 챙기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이런 흔적들은 남아 있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